안녕하세요. 저는 유관갑상선외과의 이진욱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더운 날씨에 오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갑상선암 그리고 갑상선암의 치료와 수술 그리고 수술하고 나서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쭉 훑어보고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받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갑상선암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갑상선과 갑상선암 그리고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그리고 진단을 어떻게 하며 수술은 어떻게 하고 수술하면 어떤 일이 생기고 치료와 재발은 어떻게 이제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갑상선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갑상선이라고 하는 거는 방패 갑자를 써요. 영어로도 똑같고 여기 오른쪽에 그림 보시면 기사가 이렇게 방패를 들고 있는데 이런 방패랑 똑같이 생겼다고 해서 갑상선이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목 앞쪽에 전부 다 이렇게 목 한번 들어서 우리 목 앞쪽 혹젓이라고 하는 부위에서 손가락을 아래로 쭉 내려보시면은 한 1cm에서 2cm 정도 내려보시면 그 주변으로 해서 갑상선이 이렇게 존재하게 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만져지진 않아요.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크게 만져지거나 그런 경우에는 이제 증상이 상당히 심한 경우고 그렇지 않을 대부분 만져지진 않습니다. 갑상선은 이렇게 갑상연골이라는 그 아래쪽에 이렇게 있고 오른쪽과 왼쪽 양쪽 날개처럼 돼 있어서 나비 모양이라고도 좀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쪽을 혁부라고 부르고 위쪽으로 간혹 피라미드엽이라고 위로 쭉 올라가는 갑상선엽이 하나 있는 경우도 있고요. 갑상선은 정상적으로 갑상선 호르몬이라는 생존에 필수적인 호르몬을 분비를 하는 역할을 합니다. 갑상선 호르몬은 자동차로 말하면 휘발유와 같은 존재여서 우리 몸에 에너지를 내고 땀을 내고 소화를 시키고 대사를 유지하고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갑상선은 평균 무게는 15에서 30g 정도로 되어 있다고 되어 있고요. 갑상선 호르몬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 갑상선 호르몬이 저하되거나 또는 갑상선 호르몬이 많이 나오거나 하는 경우에는 일종의 질병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원래 기능은 말씀드린 대로 신진대사를 촉진해서 심장 박동을 되게 하고 혈류량을 증가시키고 혈관을 확장시키는 역할을 하고 어렸을 때는 뇌나 신경, 골조직 성장을 촉진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이 너무 많아지면 여기 그림에 있는 것처럼 갑상선 항진증이라는 질병이 생겨요. 이렇게 되면 너무 과도하게 신진대사가 늘어나서 몸이 덥고 땀이 많이 나고 체중이 많이 줍니다. 가만히 있어도 남들보다 더워진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밥을 안 먹어도 살이 빠진다. 어떻게 보면 좋은 거긴 하지만 그런 식으로 증상이 생기기도 합니다. 반대로 갑상선 호르몬이 잘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갑상선 호르몬이 안 나오게 되면 갑상선 저하증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거는 우리 몸의 대사가 떨어져서 약간 좀 동작이 느려지고 어둔해진다든지 아니면 추위를 잘 타고 체중이 점점 밥을 별로 먹지 않는데 체중이 많이 불어난다고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생기면 대부분 치료는 약물적으로 치료를 하게 되고 수술하거나 그런 경우는 거의 드물고 내과적으로 치료가 잘 됩니다. 그러면 갑상선에 이런 기능 이상 말고 덩어리가 생기는 걸 우리가 갑상선 결절이라고 하고요. 그 중에서 일부를 갑상선암이라고 부르는데 갑상선 결절은 의학적으로는 주변 정상 조직과 구별이 되는 병변, 즉 갑상선에 생긴 혹을 말합니다. 환자들한테 쉽게 설명하려고 하면 얼굴에 접는 거랑 똑같다고 설명을 드려요. 주로 갑상선 초음파 검진에서 발견이 됩니다. 보통 일반인들을 모아서 초음파 검사를 해보면은 적게는 20%에서 많게는 70%까지.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한 1,000명 정도는 갑상선 안에 혹이 실제로 있습니다. 이 정도로 빈도가 높게 발견이 되고요. 크기가 아주 크면은 아까 만져보셨지만 잘 안 만져지지만 크기가 3cm, 4cm로 커지게 되면은 만져서 발견되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대부분 결절은 양성, 즉 치료가 필요 없는 결절이 대부분인데 일부에서는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갑상선 결절 중에 양성이지만 암이 아니지만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는 목 앞으로 튀어나와서 그냥 겉에서 겉에서 봐도 눈 앞으로 튀어나와 보일 때, 즉 미용상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치료를 하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크기가 커지고 증상이 생길 때 크기가 4cm, 5cm 이렇게 많이 커지게 되면은 주변에 기도를 압박하게 돼서 여기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도가 눌리게 됩니다. 그래서 호흡곤란 같은 증상이 생길 수 있고요. 식도 쪽을 압박을 할 수가 있어서 밥 먹을 때 갑상선 종양 때문에 뭐가 걸리는 느낌이 나는 경우도 있고 성대로 가는 되두리 후두신경을 압박하게 되면 목소리가 변하는 경우도 있고 주변에 경동맥이나 경정맥을 누르면 혈액순환 장애가 생길 수 있어서 의학적으로 보통 4cm 이상이면 수술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여기 사진에서 보듯이 갑상선 혹이 너무 커서 혹이 커지면 무게가 있어서 중력 때문에 밑으로 내려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목에서 아래로 내려가면 심장 쪽으로 내려가게 돼서 사진에 보이듯 심장에 있는 큰 혈관이 눌리는 흉곽내 갑상선종이라는
병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주 중요한 혈관들이 눌리게 되기 때문에 이런 환자들은 꼭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갑상선 결절 중에 일부가 이제 속에서 암세포로 변하는 녀석들이 생기는데 이거를 갑상선암이라고 부릅니다. 보통 전체 결절 중에 약 5에서 10% 정도로 보고가 되고 있고요. 갑상선암은 수술을 하든지 이런 적절한 치료가 꼭 필요한 건데 이 암에 대해서 왜 치료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뒤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상선암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근데 최근에 이런 뉴스가 나온 적이 있었죠. 2014년도쯤에 우리가 이제 갑상선 파동이라고 학교에서는 부르는데 갑상선암을 너무 많이 진단하고 있다. 갑상선암은 과잉 진단하고 의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일부러 진단하는 것이다. 치료를 안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매도를 하는 경우가 있었고요. 실제로 일부 의료진까지 동참을 해서 뭐 외국 유수의 잡지에 뭐 논문도 내고 그런 식으로 연구를 많이 했었는데 실제로 갑상선암이 많이 진단되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갑상선암 빈도가 매우 이제 줄어드는 경이로운 효과를 발생시키기도 했는데 이건 조금 국가적인 정책적인 문제도 걸려있고 그래서 이 자리에서 언급하기 좀 어렵고 추후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갑상선암의 빈도는 이와 같이 국가에서 걱정할 정도로 무지하게 많습니다. 예전에 2012년도 같은 경우에는 연간 갑상선암 환자가 4만 5천 명 정도가 진단이 됐어요. 우리나라 인구로 따지면 굉장히 많은 숫자가 이렇게 진단이 되는데 이 당시만 해도 갑상선암은 부동의 1위였고 2014년에 저런 과잉 진단 이슈가 일어난 뒤로 갑상선암 진단자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2016년 통계가 이제 최신 우리나라 통계인데 아직도 연 2만 6천 명 정도가 진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대 암 발생률 2016년 통계를 봤을 때 갑상선암은 전체 암 중에 3위로 내려오긴 했지만 그래도 여성 암 중에서는 갑상선암이 2위입니다. 1위가 유방암이고 2위가 갑상선암인데 우리 인천시 인구를 놓고 계산해 봤을 때 인천시 인구가 약 30만 명 정도 된다고 했을 때 여자 환자 중에서 한 1년에 갑상선암 진단받는 환자가 약 240명 이상 된다는 통계가 나와요. 그리고 인천 주위의 다른 도시까지 하면은 제가 지금 통계를 보면 보통 1년에 한 400명 정도 수술하는 것 같은데 그 정도로 갑상선암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연령군별로 보면 또 이게 가장 또 문제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여성 통계를 보면은 여기 15세에 34세 그리고 35세에서 64세 이 15세, 34세나 35세, 64세에서 갑상선암이 1위와 2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즉 이런 나이 때는 사회적으로 활동이 왕성한 시기이고 특히나 젊은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목에 큰 상처를 가지고 다니면 사회생활이 굉장히 힘들어져요. 누군가 자꾸 물어보고 한국 사람들은 남들에게 관심이 좀 많고 그렇게 건강을 염려하는 문제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 환자들이 실제로 갑상선암 진단받고 목에 상처가 나고 이렇게 생활하실 때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호소를 많이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수술 방법들이 개발되고 흉터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다양한 시도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갑상선암이 어떤 종류가 있는지 쭉 분류가 되어 오다가 2017년도에 다시 한번 변기와 그리고 갑상선암의 종류에 대해 정리가 싹 됐고요. 가장 대표적으로 위에 있는 빨간색으로 표시된 게 분화암이라는 갑상선암이에요. 이거는 분화암이라고 하는 거는 갑상선암이 생겼지만 이유가 되게 좋고 세포 모양이 착해 보인다 그런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는 대표적으로 갑상선 유두암이라는 암이 있고요. 가장 우리나라에 많은 암이고 그 다음 여포암이라는 암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허들세포암이라는 암 정도 있을 수 있고요. 밑에 있는 주황색으로 표시된 거는 분화가 나쁜 암에 속하는데 이 분화가 나쁜 암은 세포 모양이 굉장히 무서워 보여서 다른 데로 전이될 수도 있고 다른 장기로도 침범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암은 기존에 다른 알려진 뭐 췌장암이라든지 간암처럼 예후가 나쁜 암들도 실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먼저 유두암을 살펴보시면 분화 갑상선암, 즉 예후가 좋은 암이고 전체 갑상선암의 약 80에서 90%,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90% 이상이라고 보도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암이 왜 생기냐 항상 물어보고 궁금해하시는데 아직까지 갑상선 유두암을 일으키는 원인 인자로 밝혀진 거는 방사능 노출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 원자력 발전소 터졌던 체르노빌 원전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라든지 또는 뭐 원자력 발전소에 실제로 근무를 했던 사람 그리고 엑스레이 관련한 직종, 방사선 기사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환자들 보면은 이런 방사능 노출이 실제로 이렇게 일어난 원인 인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꽤 됩니다. 그 외에는 갑상선암을 일으킨다고 밝혀진 거는 명확하게 밝혀진 아직은 없습니다. 술, 담배 그런 거, 영양, 요오드 섭취 여러 가지 많은 걸 물어보시는데
뭐 이렇게 다 연관성 있다고 돼 있지만 워낙에 빈도가 높기 때문에 확실하게 원인을 규명하기는 아직은 어려운 상태예요. 그래서 갑상선을 일으키는 원인은 방사능 노출 하나밖에 아직은 없고요. 보통 연령대가 40에서 50세 젊은 여성이 호발하고 여자가 남자에 비해서 약 5배 정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행 속도가 아주 느리고 예후는 매우 좋은 것으로 되어 있고요. 10년 생존율이 95% 이상, 그리고 5년 생존율로 따지면 100%가 넘어요. 이거는 갑상선암 진단되고 나면 일반 사람보다 더 오래 사신다는 건데, 이건 약간 좀 통계적인 오류나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거는 갑상선 유두암 같은 경우에는 주변 림프절이라는 곳으로 전이를 잘합니다. 진단 당시에 3분의 1 정도 림프절 전이가 발견되는 경우가 있어서 림프절까지 같이 수술을 해줘야 되는 그런 암이고요. 그리고 갑상선암은 30에서 40%에서 한 곳에 암이 있더라도 다른 데에 또 있습니다. 수술해 보면은 한쪽에만 있을 줄 알았는데 반대쪽에도 발견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걸 다중심성이라고 하는데 다중심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 중에서 갑상선 유두암 중에 1cm 미만의 갑상선암을 미세 유두암이라고 분류를 하고요. 미세 유두암에 대해서는 치료가 아직은 조금 논란이 있지만 어쨌든 원칙은 수술적 치료가 원칙이고 대신에 수술 범위를 최소화해서 한쪽만 되는 수술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포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갑상선 유두암과 달리 얘는 한 10% 정도 되는데 이것의 위험인자는 요오드가 부족한 것과 연관이 되어 있다고 되어 있고 바닷가가 인접해 있지 않은 나라, 몽골이라든지 그 내륙 지방에서 좀 생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이는 조금 더 늦은 나이에 50세 정도에서 호발을 하고요. 여포암 마찬가지 여성이 더 많고 여포암은 유두암보다 예후가 나쁩니다. 여포암은 사진에서 보시듯이 상당히 크게 자라는 성질이 있고요. 아까 갑상선 유두암은 림프절로 전이를 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갑상선 여포암은 피를 타고 다른 암처럼 원격 전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폐나 두개골이나 척추나 뇌나 이런 데로 전이가 돼서 실제로 전이돼서 사망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림프절로 가는 경우는 드물어서 수술할 때 림프절을 떼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게 여포암의 문제가 뭐냐면 수술 전에 진단이 잘 안 돼요. 이걸 여포성 종양의 카테고리라고 부르는데 여포성 종양은 수술 전에 바늘로 찔러서 우리가 보통 검사를 하는데 아무리 진단을 해도 이게 암인지 아닌지 구분이 잘 안 됩니다. 주로 외래를 오실 때 여포성 종양 의심됩니다. 큰 병원에 가보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오시는데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 여기 사진에 보이듯이 저기 맨 왼쪽에 있는 게 보통 뭐죠?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맨 왼쪽이 뭘까요? 수박이죠. 그 중간에 있는 건 뭐죠? 딸기죠. 이게 다 할 수 있잖아요. 이게 세친 검사로 유두암을 진단하는 것과 같아요. 근데 맨 마지막에 있는 건 뭘까요? 귤일 수도 있고 또 오렌지일 수도 있고 한라봉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전체 모양을 딱 보면 우리가 뭔지 알지만 이렇게 안에서 조금 떼가지고 봤을 때는 절대 알 수가 없잖아요. 이게 여포성 종양과 여포암은 이런 식으로 구분이 돼서 여포성 종양이라고 진단되는 경우에 약 70%는 암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약 30%는 암이고 그 중에서 일부가 아까 말씀드린 여포암이라는 무서운 암이 생기기 때문에 수술을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종양이 있는 쪽 갑상선을 먼저 떼어내서 전체 모양을 확인을 하게 되고요. 수술하고 나서 2주 정도 있다가 최종 병리 검사가 나오는데 그게 양성으로 70% 양성으로 나오면 그걸로 치료가 다 끝나요. 그렇지만 불행히도 여포암이라든지 또는 여포변이 유두암이라는 또 일종의 이상한 암이 있는데 그런 암으로 판명되면 그 종양의 크기나 침범 유무에 따라서 다시 입원해서 반대쪽 남은 갑상선을 떼고 방사성 동요수 치료까지 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좀 진단과 치료가 어려운 그런 녀석이고요. 수질암이라는 또 갑상선암이 있는데 수질암은 약 3% 정도로 보고되고요. 얘는 예후가 굉장히 나쁩니다. 얘는 유전성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어요. 30%, 40%까지 갑상선 수질암에서는 우리 가족성으로 그러니까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만약에 수질암이 있을 경우에 그 자기 직계 자손한테 약 50%의 확률로 유전되는 생식세포 돌연변이가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갑상선뿐만이 아니라 다른 내분비 장기, 부신이나 후갑상선, 뇌하수체 이런 쪽까지 같이 질환이 생기는 다발성 내분비 종양 증후군이라는 게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가족성으로 갑상선 수질암만 생기는 가족성 갑상선 수질암 증후군이라는 것도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진단은 피 속에서 칼시토닌이라는 종양 표지자 수치를 같이 검사하게 되고요. CEL을 대장암에서 쓰는 이런 종양 표지자인데 이것도 같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서 혈액 검사로 같이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환자가 진단이 되면은 유전자 돌연변이가 만약 있으면 자기 자손과 또는 자기 부모님께도 발견되는 것이기 때문에 피를 뽑아서 유전자 돌연변이가 있나 없나 검사를 다 하는 것을 권장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 수질암 환자에서
레트 유전자 돌연변이 검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인하대병원 같은 경우에도 수질암 환자들은 다 검사를 해서 재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을 다 불러서 혹시라도 돌연변이가 없더라도 가족성이 높기 때문에 같이 검사를 해보는 것을 권장을 해드리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역형성암 또는 미분화암이라고 부르는데 얘는 굉장히 드물고 약 1년에 한두 명 정도 발견이 됩니다. 이런 대학병원급에서 보통 전체 갑상선의 1% 미만으로 보고가 되는데 이거는 반대로 60세 이상의 고령에서 주로 나타나요. 갑자기 멀쩡히 지내시던 어머니 또는 아버님께서 일하시다가 갑자기 목에 어지럽게 뭐가 생겨가지고 응급실로 내원하십니다. 근데 진단했을 때 이미 한쪽 성대가 다 마비돼가지고 성대 마비가 동반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기도나 또는 피부 주변의 근육까지 침범해서 굉장히 수술이 어렵고 힘든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여기 계신 분이 제가 수질암 봤던 이런 역형성 환자로 진단했던 환자인데 이런 식으로 진단했을 때 이미 진단 당시에 또 다른 데로 전이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서 수술하더라도 6개월에서 1년 보스하고 돌아가십니다. 이렇게 무서운 암도 있고 또 아주 드물게는 갑상선 유두암이 치료 안 하고 계속 5년, 10년, 20년 놔둘 때 속에서 일부가 역형성암으로 세포가 변화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갑상선 유두암에 역형성암 좀 포커스가 보인다 그런 식으로 진단이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그 환자 예후는 유두암이 아니라 역형성암 쪽으로 따라간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갑상선 유두암 오래 놔두면은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아주 드물지만 있습니다. 실제로 환자들도 이렇게 발견되는 경우가 있고요. 갑상선암의 진단은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 갑상선 초음파를 우선 진단으로 합니다. 목 앞쪽에다가 초음파를 대고 갑상선 결절을 평가하는데 보시면은 주로 제가 설명드리는 게 목 앞쪽에 만져지는 기도를 중심으로 설명을 하게 되고요. 기도를 중심으로 오른쪽과 왼쪽 갑상선 그리고 갑상선 가운데 쪽의 혁부를 보고 그리고 갑상선 결절의 숫자와 그리고 갑상선 결절의 위치 그리고 모양 그런 걸 봐서 이 바늘로 찔러서 세포 검사를 해야 되는 병변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즈가 뭐 2cm 이상으로 큰 경우 또는 모양이 굉장히 갑상선암처럼 생긴 경우 그리고 갑상선암 가족력이 있거나 고위험군의 환자들에서는 오른쪽에서 보시듯이 바늘로 찔러서 갑상선 결절에서 세포를 얻어서 검사하는 새침 흡인 검사라는 검사를 시행하고 있어요. 새침 흡인 검사는 갑상선 결절이 진짜 암인지 아닌지 평가하는 표준 진단 방법이고 검사 결과는 이와 같이 1단계에서 6단계까지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1단계는 진단이 잘 안 되는 거고요. 다시 재검해야 되는 경우이고 2단계는 완전한 양성 그거는 더 이상 수술적 치료는 필요 없다. 그래서 양성이라는 거고 그리고 3단계는 약간 비정형 세포가 보이긴 하는데 아직 애매하다. 이런 경우에는 모양이 나쁜 경우에는 다시 한번 검사를 하는데 모양이 완전히 양성인 경우에는 다시 추가 검사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오른쪽에 있는 것들 4단계, 5단계, 6단계 이게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4단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포성 종양 30% 정도가 암이다. 그래서 여포성 종양의 경우에는 약 30에서 40% 정도 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수술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5단계, 6단계로 갈수록 이제 갑상선 암의 진단이 거의 확실시 되는데 5단계는 약 80에서 90% 그리고 6단계는 95에서 99% 정도로 갑상선 암이라고 생각하고 수술을 합니다. 수술을 어떻게 하냐? 이제 저는 외과 의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환자들도 실제로 수술이 먼저 치료가 되기 때문에 수술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시고 이제 많이 관심이 있으실 거예요. 일단 갑상선암 수술을 어떻게 하느냐를 살펴보면 목을 어떻게든 접근을 해서 갑상선을 싸고 있는 목 근육을 열고 갑상선을 본 다음에 주변 근육이라든지 또 기도 쪽 좀 여러 가지 연골이나 그런 데서 갑상선을 떼어내고 갑상선으로 간 혈관들이 있는 혈관을 다 안전하게 자르고 그리고 주변에 보존해야 될 되두리 후두신경이라든지 또는 부갑상선 이런 것들을 잘 살리고 그러면서 갑상선을 떼고 필요한 경우에는 림프절 절제 수술까지 하는 그런 수술을 하게 됩니다. 갑상선 절제 범위는 예전에는 좀 이상한 수술명들이 좀 있었는데 최근에는 수술 기술이 발달하고 그래서 수술은 딱 이렇게 두 가지 정도밖에 없습니다. 갑상선을 다 떼는 경우를 맨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갑상선 전절제술이라고 부르고요. 갑상선을 한쪽을 남겨놓는 경우에는 갑상선 역절제술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보면 뭐 아전절제술, 무슨 뭐 이상한 수술명들이 있는데 지금은 그렇게 시행하는 경우는 아주 드물고요. 갑상선을 떼는 경우에는 역절제, 전절제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림프절 절제 범위에 따라서 수술이 추가가 되는데 유두암 또는 다른 암 림프절로 전이가 됐을 때는 각 이쪽 경동맥을 중심으로 목 가운데 쪽에 있는 부분을 우리가 중심구역이라고 불러요. 중심구역 림프절을 잘 청소하는 것을 중심구역 림프절 절제술이라고 부르고
이 경동맥 바깥으로 이렇게 퍼지는 경우에는 측경부 림프절이라고 합니다. 측경부 림프절로 암이 전이가 되는 경우에는 수술을 상당히 크게 해야 돼요. 그래서 측경부 림프절 절제술이라는 수술이 추가가 되고, 이 수술은 갑상선암 수술 중에서 가장 큰 수술에 속하고 수술 시간만 보통 한 3시간 이상 걸리는 상당히 크고 힘든 수술입니다. 그러면 갑상선으로 가는 혈관 분포는 어떻게 되냐 살펴보면은, 갑상선은 동맥이 2개고 정맥이 3개예요. 혈관 자체는 많지 않은데 대신에 이 경동맥에서 오기 때문에 심장에서 바로 위에 있는 게 경동맥이고, 영화 같은 데서 보면은 뭐 조폭 영화 같은 데 보면은 경동맥이 이렇게 잘리고 하면은 바로 막 사망하고 그렇듯이, 실제로 갑상선 주위는 혈관 분포가 많기 때문에 수술할 때 출혈이 상당히 잘 일어나는 장기입니다.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에는 아주 뭐 오래전에 100년 전 같은 경우에는 갑상선 수술하고 나면은 대부분 과다출혈로 사망했어요. 요즘에는 이제 수술 기술과 장비가 좋아져서 출혈로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없지만, 아직까지도 이런 쪽에 출혈이 지혈이 안 되면은 상당히 힘들게 수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혈관은 안전하게 잘 잘라서 없애야 되고요. 후두신경은 잘 살려야 되는 겁니다. 이건 없애면 안 돼요. 후두신경이 2가지가 있는데, 아래에서 오는 신경이 훨씬 더 중요한 신경이고요. 위에서 오는 신경은 좀 보조적인 신경인데, 아래에서 오는 신경은 되두리 후두신경이라고 해서 갑상선 뒤편에 있고 기도와 식도 사이에 대부분 위치를 하게 되고요. 이거는 우리 말하는 성대의 움직임을 담당을 합니다. 대부분 수술할 때 잘 보존이 되지만, 암의 위치라든지 또는 환자마다 해부학적 변이가 있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보존이 어려운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위에서 오는 후두신경은 상후두신경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외측 분지라는 신경이 있고, 이 신경은 목 앞쪽에 있는 윤상갑상근이라는 일종의 고음을 낼 때 목을 조여주는 그런 근육의 운동에 관여해서 목소리 톤을 유지하거나 노래할 때 높은 음을 낸다든지 그런 미세한 움직임을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매우 가늘고, 아까 보여드린 갑상선 동맥, 정맥 그것과 아주 인접해 있기 때문에 살리기가 어렵고 손상은 상당히 많이 일어난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잘 살려야 되는 게 부갑상선이라는 조직인데, 부갑상선은 갑상선 뒤쪽에 아까 보여준 되도리 후두신경의 주행과 인접해서 위치를 하고 있고요. 보통 일반 사람들은 왼쪽에 2개, 위쪽 아래쪽, 오른쪽에 2개, 위쪽 아래쪽 총 4개가 있고, 일반적으로 부갑상선 4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아래 그림에서 보시듯이 다른 데 또 이소성 부갑상선이라고 해가지고 부갑상선 여러 개를 가진 사람들도 실제로 있고요. 이 크기는 매우 작고, 우리 낫또 다 아시죠? 낫또처럼 똑같이 생겼는데 낫또보다 훨씬 무르고 두부처럼 무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아주 약합니다. 이거는 부갑상선 호르몬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해서 피 속의 칼슘 수치를 일정하게 유지를 하는 역할을 해요. 뼈에서 칼슘을 녹여내서 피에다 칼슘을 농도를 유지시켜주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과다하면 부갑상선 항진증이라는 질환이 되고, 모자라면 부갑상선 저하증이 됩니다. 대부분 4개나 있기 때문에 한 개만 잘 살려도 기능을 하지만, 아까 보여드린 대로 매우 이게 작고 무르기 때문에 수술하고 나서 특히 전체를 다 떼고 나면은 일시적으로 부갑상선 저하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 뒤에서 다시 한번 그건 설명드릴 거고, 수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게 보여드린 것처럼 절개수술법입니다. 목 아래쪽에 약 5cm 또는 병변에 따라서 7cm 정도 절개를 해서 수술을 하게 되고요. 이 수술이 시행된 지는 100년이 넘었기 때문에 모든 종류의 갑상선암에서 수술을 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고, 수술을 하고 나서 합병증은 흉터 말고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에 따라서 이 흉터가 크게 남는 경우가 있고, 또한 아까 보여드린 측경부 림프절 절제까지 큰 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 수술 상처가 작게는 10에서 길게는 15cm까지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절개 수술하고 나서 상처가 대부분 잘 낫지만, 이 왼쪽에 보이는 환자는 전부 다 제 환자들 사진인데, 이렇게 켈로이드 또는 비유성 반응이라고 하는 상처가 상당히 크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상처가 크게 나는 경우가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그리고 생기게 되면 매우 불편합니다. 저게 미용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옷 입을 때 자꾸 쓸리게 되고, 그렇게 되면 조직도 약하기 때문에 자꾸 출혈도 생기고 따갑고 가렵고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는 사진은 측경부 림프절 환자 사진인데, 이렇게까지 크게 절개를 해야지만이 측경부까지 가 있는 림프절을 제거할 수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큰 상처를 몸에 가지고 사시면은 환자들이 삶의 질이 매우 떨어지시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개발이 되고 있는데, 2000년대 초반부터 그리고
예전부터 그 목에 흉터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시도들을 많이 해왔고, 최근 제가 하는 수술 방법은 그 중에서도 가장 최신의 방법들을 두 가지를 하고 있는데, 먼저 첫 번째로는 이제 내시경 수술 중에 구강경의 내시경 수술법이라고 나와 있는 수술이 있습니다. 인터넷에 아마 제 이름 치면 이게 제일 먼저 나올 건데요. 이것은 아래턱과 입술 사이 점막에 내시경 기구를 삽입해서 수술하는 수술 방법이고, 여기 보시면은 가운데 쪽에 카메라를 넣고 하얀 쪽으로, 양쪽에 검정 쪽으로 수술 기구 2개를 집어넣어서 제 손 2개를 움직여서 수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방법은 2016년 10도부터 거의 시작되게 됐고요. 우리나라에서 피부에 흉터가 전혀 없기 때문에 아주 미용적 효과는 제일 좋은 방법이고, 그리고 수술 비용이 건강보험 적용이 돼서 일반 절개 수술과 거의 똑같습니다. 그리고 초기 갑상선암에서 시행이 가능해요. 아무래도 입 안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동작이라든지 또는 기구의 움직임에 한계가 있어서 심한 갑상선암이라든지 측경부 림프절이 전이가 돼 있거나 또는 갑상선 염증이 심하거나 그런 경우에는 시행할 수 없고요. 턱이나 구강내 질환이 없는 환자에서 선택적으로 치료가 잘 되는 수술입니다. 이 구강내시경 수술의 장점은 지금까지 개발된 모든 수술 방법 중에 가장 최소 침습적인 수술 방법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왜냐하면 피부 밑으로 들어가는, 우리가 이제 플랩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갑상선을 수술할 때 피부 밑에 조직을 드러내고 들어가게 되는데, 그 범위가 절개 수술과 동일하고 피부 절개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흉터 하나도 안 남습니다. 그리고 내시경 장비만으로도 충분히 수술이 잘 돼서 기존의 겨드랑이나 또는 그 바바 수술 방법처럼 내시경만 로봇으로 주로 수술하는 방법보다 내시경만 수술할 수 있기 때문에 수술 비용이 절개 수술과 아주 동일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이제 갑상선암에 대해서 이 수술을 해도 되냐 논란이 많았는데, 2019년에 제가 발표한 논문을 보면 중심구역 림프절 절제를 잘 되고, 특히나 전절제하고 나서 갑상선 글로불린이라는 수치가 절개 수술보다 훨씬 더 다 낮게 나오기 때문에 선택적인 초기 갑상선암 환자에서는 수술이 매우 잘 되는 것으로 이제 보고가 되고 있고, 지금 많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최근에 보고한 논문이고요. 수술하고 나서는 상처가 이렇게 입 안으로 나기 때문에 입을 이렇게 일부러 벌리고 다니는 사람 없기 때문에 흉터는 전혀 찾을 수 없고, 구강 점막은 완벽하게 회복이 되기 때문에 따로 상처 치료하거나 그럴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로봇 수술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로봇 수술 방법이 알려져 있는데, 제가 하는 방법은 서울대병원에서 개발된 로봇 바바 수술법이라는 수술 방법을 좀 하고 있어요. 이 로봇 바바 수술은 2008년도에서 이제 처음 우리나라에서 시작되게 되었고요. 세계 최초로 이게 시작이 돼서 지금까지 10년 이상의 임상 경험이 쌓여 있기 때문에 수술 안전성이라든지 수술 결과가 이미 다 증명이 되어 있는 그런 수술입니다. 이것은 겨드랑이와 유방 쪽에 8mm 정도의 피부 절개를 넣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로봇 장비를 환자 몸에 결합을 해서 수술을 해요. 그리고 이 흉터가 아주 멀리 있고 흉터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수술하고 나서 흉터는 찾기 어렵고, 그리고 굉장히 안전하게 절개 수술보다도 훨씬 더 편하게 수술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로봇 수술의 장점은 사람 손보다 더 안전한 수술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이거는 사람 손목의 움직임을 똑같이 흉내내서 로봇이 동작을 해주고 사람 손보다 훨씬 가느다란 사이즈의 기구를 이용해 수술하기 때문에 수술이 훨씬 정밀하게 잘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미세하게 손떨림이 좀 있을 수가 있는데, 손떨림 같은 것도 자동으로 보정을 해주고요. 손의 움직임 속도를 1:1에서 3:1까지 좀 더 천천히 움직일 수 있게 해서 훨씬 더 정교하게 수술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열어서 보면 훨씬 더 잘 보이지 않느냐 그렇게 다 말을 하지만, 우리가 열어서 절개 수술을 할 때 눈에다가 끼는 확대경은 2배까지밖에는 보통 쓰지 못해요. 성형외과나 그런 데 쓰는 경우는 3배, 4배 쓰는 경우도 있지만, 크게 확대를 해서 수술하면 시야도 좁아지고 어지러워서 수술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이런 내시경이나 로봇 수술 같은 경우에는, 특히 로봇 수술은 카메라가 2개가 달려있기 때문에 사람 눈과 똑같이 3차원 영상을 제공을 할 수가 있고요. 확대가 15배 이상 되기 때문에 신경이 보통 예를 들어서 애들 머리끈 또는 노란색 고무줄 정도 굵기라고 하면은, 거의 로봇으로 보면은 볼펜 또는 제가 들고 있는 이런 포인터처럼 굉장히 크게 잘 보이기 때문에 훨씬 안전하게 중요한 구조물을 보존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앞에 보여드린 내시경 수술보다도 훨씬 더 수술이 어려운 갑상선암도 수술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거의 절개 수술이랑 거리가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데, 갑상선 항진증이 심한 그레이브스병 환자들, 이런 환자들은 갑상선 크기가 매우 크고 출혈이 많기 때문에 절개 수술로도 어려운데, 로봇 수술로 하면은 훨씬 더 출혈도 적게 잘 되는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사이즈가 상당히 큰 갑상선암도 수술이 잘 가능합니다. 이미 2cm 이상의 큰 갑상선암에 대해서도 안전하게 수술할 수 있다는 게 증명되어 있고, 그리고 측경골 인프절 절제하면 아까 보면 흉터가 15cm 정도 나는데 로봇으로 하면 흉터가 하나도 없이 측경골 인프절 절제술까지 완벽하게 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로봇하고 나서 이런 식으로 상처가 나게 되고 수술 상처를 거의 찾을 수가 없고 평상시에도 다 가리는 부위이기 때문에 거의 알아볼 수 없는 그런 흉터이고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인하대병원에서 이제 갑상선 수술 방법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살펴보시면은 이제 2019년부터 쭉 보시면 되는데, 인하대병원에서 로봇 수술이 시작된 게 2018년 12월인데 그때부터 보시면은 지금 현재 2019년 7월 정도에 보시면은 제가 총 47건 정도 수술하는 것 중에 20명 정도만 절개 수술을 하고 나머지 27명은 전부 다 내시경도 로봇으로 해서 흉터 없이 예쁘게 수술을 다 받고 계십니다. 그리고 수술하고 나면은 이제 우리 몸에 어떤 식으로든지 변화가 생기는데, 이게 또 환자들 그리고 의료진과 항상 이게 좀 갈등이 생기고 좀 이제 고민이 되는 부분이에요. 먼저 우리 몸은 태어날 때 그대로 보존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우리 몸은 수술을 하게 되면은, 인간이 어떤 식으로 손을 대게 되면은 어떤 식으로든지 문제가 조금 생겨요. 그래서 아무 병 없이 그냥 편하게 뭐 100년 해로 하시고 가시는 게 가장 좋지만, 어쨌든 우리 몸에 병이 생기기 때문에 이제 수술을 하게 되고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상한 합병증들이 조금 생기게 마련인데, 먼저 우리 의사들이 가장 고민하는 거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합병증은 발생하지 않게 노력하는 거고, 그리고 그 부수적으로 일어나는 조그만 합병증은 이제 같이 관리를 해가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부터 설명을 드리면, 갑상선 수술하고 나서는 목소리가 변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알려져 있어요. 이 원인은 성대가 마비돼서 그러는데, 이 되돌이 후두신경, 아까 말씀드린 아래에서 오는 신경이 있는데 그게 성대의 움직임을 조절하게 되고, 이 되돌이 후두신경은 아무리 수술을 열심히 하고 아무리 최신 장비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병변의 위치라든지 또는 환자의 변이라든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손상되는 경우가 실제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게 손상이 되면은 목소리가 쉰 목소리가 나요. 허스키한 목소리처럼 나게 되고, 심하게 손상이 되면은 삼킴장애, 밥 먹을 때 좀 사례가 자꾸 들려서 삼키기 어렵다든지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빈도는 국내의 경우에는 약 1%에서 많게는 5%까지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아무리 수술을 잘하는 의사가 한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 1에서 5% 정도는 후두신경 손상이 실제로 오고요. 이 신경은 그 전선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전선이 그대로 있다고 하더라도 속에서 달라게 되면은 이게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신경도 전기 회로거든요. 수술할 때 신경이 조금 이렇게 당겨지거나 아니면은 신경 주위로 열 손상이 일어나거나 그렇게 됐을 때 신경 다발이 멀쩡하다고 하더라도 성대 마비가 오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보통은 성대가 움직이는데 반대쪽 성대가 이렇게 고상을 해서 대부분 회복하긴 하지만 보통 아무리 빨라도 3에서 6개월 정도 회복에 수개월이 걸리게 되고요. 한쪽만 손상되면은 그래도 한 1, 2년 정도 지나면은 대부분 크게 문제가 없이 돌아오는 경우가 많지만, 양쪽이 다 손상되는 경우가 실제로 불행하게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성대가 다치게 돼서 호흡곤란이 생기게 되고, 아주 심한 경우에는 기도사과 또는 목 앞쪽에 피부로 숨구멍을 뚫는 그런 수술을 하는 경우도 실제로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고음장애인데, 이거는 아까 잠깐 보여드린 상후두신경의 외축 분지가 손상이 되는 거고, 이 빈도는 상당히 높아요. 20에서 많게는 70%까지. 그렇지만 우리 이거에 대해서 정확한 통계가 없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임상적으로는 한 70%로 보고 있습니다. 증상은 노래할 때 높은 음이 잘 안 돼요. 대부분 이걸 많이 호소를 하시고, 특히 연세가 있은 여성분들, 성가대라든지 그런 데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노래가 잘 안 된다고 호소를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말을 오래 하기가 어렵다고 하시고, 목소리 크게 지르는 게 잘 안 된다고 하세요. 이거는 동맥 주위로 매우 가늘게 주행을 하기 때문에 수술할 때 신경 모니터라는 그런 장비를 활용을 해야지만이 보존하기가 용이하고요. 그렇지만 이 혈관 주위로 만약에 이게 신경이 딱 달라붙어 있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손상되는 경우가 많아서 상당히 좀 아직까지는 현대로서는 앞으로 극복해야 될 숙제로 남아있는 장기이고, 그리고 환자들 중에 제가 이제 높은 음을 못 내요 그런 사람들이 오시면은 그 문화센터라든지 그런 데서 노래 교실을 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은 대부분 좋아지세요. 발성 연습을 하게 되면은
이게 목소리라는 거는 성대 하나만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주변에 여러 가지 근육을 움직여서 조화롭게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주변 근육을 이용해서 연습을 많이 하고 하면 상당한 수가 많이 회복이 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부갑상선 기능 저하증인데 주로 손발이 막 저린다, 따끔거린다 이렇게 호소를 많이 하시는데 이 원인을 말씀드린 대로 부갑상선이 수술하면서 약간씩 손상을 받게 되고 다치게 돼서 약해져서 그럽니다. 보통은 전절제 환자에서만 생겨요. 한쪽을 떼고 나면 부갑상선 절제는 한쪽만 이루어지고 반대쪽 부갑상선은 전혀 손을 대지 않기 때문에 역절제 하신 분들은 부갑상선 저하증이 그럽니다. 그리고 전절제 환자에서는 이제 생기는데 보통 10명에서 한 7명 정도 일과성으로 수술하고 나서 손발이 저리다고 호소를 하십니다. 그리고 대부분 입원해서 경구 칼슘 치료나 비타민 D를 같이 복용을 하시면 좋아지고 심한 경우에는 칼슘 주사를 맞는데 수술하고 나서 바로 오는 경우에는 칼슘 주사 치료를 하면 대부분 어느 정도 조절이 되고요. 퇴원해서 칼슘 약으로 조절을 하게 되고 평생 약을 먹어야 되는 경우가 실제로 생기는데 이거는 약 5% 정도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증상은 주로 입주위라든지 손발이 저리는 증상이 생기게 되고 따끔거리거나 심한 경우에는 아래 왼쪽 그림에 보시듯이 근육이 경련이 일어나고 그리고 마치 우리 닭발처럼 이렇게 손발이 막 꼬여요. 그런 증상으로 호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칼슘약을 잘 복용을 하는 게 중요하고 심한 경우에 주사를 맞고 치료하시게 되고 영구적으로 부갑상선 저하가 오는 경우에는 상당히 환자분이 고생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갑상선 수술할 때 가능한 수술 범위를 최소화하고 그리고 초기에 수술하는 게 부갑상선 저하를 완전히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수술하고 나서 출혈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갑상선 주위에 있는 경동맥에서 혈관이 오기 때문에 혈관이 굉장히 많고 작은 혈관들이 많은데 이게 수술하고 나서 다시 또 터지는 경우가 실제로 있어요. 1년에 한 서너 명 정도 이렇게 재수술을 하게 되는데 보통은 수술하고 나서 바로 그날 저녁 또는 다음날 아침 이렇게 발견이 됩니다. 목 앞쪽이 사진에서 보시듯이 빨갛게 부어오르고 배관으로 피가 스물스물 나오기 시작해요. 이런 경우에는 어떤 수술을 다 제끼고 응급으로 바로 수술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목 앞쪽에는 기도가 있기 때문에 출혈이 계속 심해져서 기도가 눌리게 되면은 숨을 못 쉬게 돼서 바로 돌아가시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생기면은 의료진이 와가지고 바로 병실에 서서 상처를 어떻게든 열어서 피를 일단은 좀 압력을 좀 줄여주고요. 호흡곤란이 심하면은 바로 기도사건의 수술장을 내리게 되고 발견 즉시 응급 수술을 해서 피를 고인 거를 다 확인을 하고 출혈 원인을 찾아서 지혈을 해야 됩니다. 이런 무서운 합병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수술하기 전에 저희가 항상 말씀을 드리고 수술하고 나서 웬만하면 다 저는 환자를 보고 이렇게 집에 가고 아무 일 없는 거 확인하고 하지만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우가 생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래서 옆에서 보호자분이 계신 분은 수술하고 나 첫날은 좀 이제 관찰을 좀 유심히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장액종이라는 합병증이 있는데 얘는 수술 부위에 목이 좀 부풀어 올라요. 체액 같은 게 자꾸 흡수가 되지 않고 고이는 건데 물주머니처럼 체액이 고여서 압박을 하고 아프기도 하고 로봇 수술의 경우에는 이제 가슴 앞쪽으로 이게 고이는 경우도 있고요. 대부분 치료가 잘 됩니다. 양이 적을 때는 잘 흡수가 되지만 양이 많으면은 주사기로 빼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아주 심한 경우에는 다시 수술을 해서 수술 전에 삽입했던 배액관을 다시 넣는 경우도 아주 드물게 생깁니다. 이걸 예방하기 위해서 수술 부위에 전부 다 배액관이나 주머니를 다 넣고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퇴원해서 다시 고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원인은 아직까지 특별한 거 없고 그 환자의 증상이라든지 환자의 그 체질, 보통 우리가 체질이라고 부르면 쉽게 이해가 되는데 그런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잘 차는 경우가 있어서 생기면은 치료하고 생기면 치료하고 그렇게 하면 다 회복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유민 누출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흉관이라는 지방 소화하는 그런 액이 나오는 건데 보통 왼쪽 측경부 림프절 수술할 때 잘 생깁니다. 증상은 저렇게 배액관으로 그냥 일반적인 약간 투명한 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 사진에서 보시듯이 약간 우윳빛 또는 핑크색으로 이렇게 배액관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밥을 먹게 되면 생겨요. 지방을 소화하는 지방 소화액이 이쪽으로 배출이 되는 건데 아주 심한 경우에는 하루에 500cc에서 많게는 뭐 2리터까지도 계속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심해지면은 가슴 안쪽으로 흘러서 가슴 안에 이게 고이는 유미흉이라는 합병증이 생기기도 하고요. 치료는 일단 이렇게 생기면 먼저 금식을 시켜요. 금식을 시키면 대부분 다 말라붙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도 안 되는 경우에는 수술을 하게 되는데 보통 이게 심하게 생기는 경우에는 약 2주 정도
금식하게 되면 거의 대부분 좋아집니다. 아직까지 이걸로 제 환자들 중에 수술을 다시 한 경우는 없지만 실제로 수술을 하게 되더라도 잘 안 보여요. 어디에서 이게 나오는지. 그리고 이거는 수술할 때 흉관을 잘 보존하면 되지만 흉관이라는 게 위치가 워낙 예측 불가로 갑자기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게 생기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이걸 예방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임상 연구 같은 것도 하고 있고 그러는데 아직까지는 수술을 잘 하고 만약에 생기게 되면은 잘 꼬매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치료가 잘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감각 이상을 많이들 호소를 하시는데 수술 주위 피부가 감각이 이상하다고 다들 말씀을 하세요. 이거는 절개 수술을 하든 내시경을 하든 로봇을 하든 다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피부로 가는 감각신경이라는 게 우리 몸에 있는데 얘는 보이는 신경이 아니에요. 수술하고 나서 다 잘려서 없어집니다. 그러면 이게 재생이 안 돼요. 얘는 재생이 되는 게 아니라 변성이라는 과정을 거치는데 그러면서 이 대부분은 남의 살처럼 먹먹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아주 드물게는 만성적으로 통각으로 변해서 통증이 심한 경우가 있고 열이 난다든지 따갑다든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개인차가 되게 심해요. 어떤 사람들은 아무 문제 없다고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다고 하세요. 대부분 1년 내에 적응이 되지만 만성화되는 분들은 신경통이라든지 그런 약을 처방하게 되면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아주 심한 경우에는 재활치료나 그런 걸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비슷한 합병증 중에 유착이라는 게 있는데 이 수술하고 나서 그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배 수술하고 나면 방구 나오기 전에는 식사하면 안 됩니다.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같은 기전이에요. 유착이라는 게 생기는데 우리 몸을 수술하면은 회복되는 과정에서 깨끗하게 태어날 때처럼 회복되는 게 아니라 주변으로 염증이 생겨서 서로 마치 거미줄처럼 엉겨 붙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회복이 될 때 일부가 서로 들러붙게 돼요. 피부와 기도가 들러붙으면 피부에 주름이 이상하게 생겨서 없어지지 않거나 음식을 삼킬 때 식도랑 붙게 되면은 식도와 피부가 같이 움직이는 느낌이 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상처 주변이 당기는 느낌, 그리고 만성적으로 목이 답답하고 성의 기능 자체는 정상인데 목소리가 잘 안 나온다고 호소를 하십니다. 이거는 아직까지 치료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는 목 운동밖에 없고요. 대부분 시간이 오래 지나면 조금씩 개선이 되는데 마찬가지로 개인차가 매우 심하고 수술하고 나서 목 운동을 많이 시키는데 그 목 유착 방지 운동이 그나마 좀 도움이 된다고 돼 있고 아직까지 유착을 완벽하게 예방하는 그런 치료 방법은 개발된 건 없습니다. 그리고 수술 상처가 문제가 되는데 아까 보여드린 대로 절개 수술에서 주로 문제가 되고요. 상처 위로 이렇게 살이 자라 올라서 옷 스칠 때 통증이 생기거나 피가 나거나 그리고 가장 심각한 건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고 치료는 바로 치료를 하면 안 되고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경과가 돼서 상처가 만성화가 됐을 때 레이저 치료를 하신다든지 또는 성형외과적으로 치료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요. 예방은 절개 수술하고 다른 수술로서 이제 치료를 하게 되면은 원천적으로 예방이 되는 것이고요. 코너 증후군이라고 해서 추술을 크게 하는 경우에 경동맥 쪽으로 이제 병리를 하게 되는데 경동맥 근처에 교감신경절이라는 게 존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신경절 일부가 떨어져 나오게 되는데 한쪽이 사진에서 보시듯이 눈꺼풀이 처집니다. 그리고 한쪽이 땀이 안 나게 되고 피부가 좀 건조하다고 얘기를 하세요. 교감신경절 일부가 손상돼서 그러는데 이거는 거의 다 회복이 됩니다. 잘 모르는 의사한테 가면은 이거 회복 평생 안 돼요. 수술하셔야 돼요. 쌍꺼풀 수술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대부분 갑상선 수술에 의해 생긴 코너 증후군은 거의 다 좋아집니다. 그리고 눈꺼풀이 만약에 회복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안과 치료 고려하지만 거의 치료 없이 좋아지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이런 게 있을 수 있다 알고 계시면 되고 구강내시경 수술하고 나서는 턱 아래쪽이 조금 감각이 이상하다는 좀 증상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마찬가지로 감각 이상과 같은 거기 때문에 호전이 되고 턱에서 목 상부까지 유착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여기부터 여기까지 여기가 딱딱한 밴드처럼 만져진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대부분 마찬가지로 이것도 목 운동하면 회복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피부 주름, 얼굴 주위, 턱 주위라든지 그런 좀 피부 윤곽이 변한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도 개인차가 조금 있고요. 사진에서 보시듯이 구강내 상처가 약간 좀 벌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 구강 상처는 그냥 놔둬도 치료가 아주 잘 됩니다. 여기다가 오라메디 같은 거 쓰고 하시면 100%다 회복이 됩니다. 로봇 수술하고 나서는 주로 이제 로봇 팔이 들어가는 그 길 따라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쪽 가슴 쪽을 통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쪽 주위에 감각이 변한다든지 통증이 좀 있는 경우가 있고요. 그쪽에 좀 물이 고이는 장액종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 가슴 쪽에 유착이 오는 경우가 있고 피부가 좀 당겨지는 느낌 이런 게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 주변 구조물이 수술 전과 조금 다르게 보인다는 걸 호소하는 경우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것도 개인 차이가 좀 있어서 의뢰를 해서 제가 보면서 관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술 말고 무슨 치료를 더 하느냐
대해서, 그리고 재발은 과연 일어나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수술하고 나서 갑상선암도 항암 치료가 있어요. 재발의 고위험군, 그냥 놔두면 빨리 재발하겠다 그런 환자들을 선별해서 암의 크기가 큰 경우라든지 다발성으로 암이 있다든지 또는 림프절 전이가 심하거나 주변 조직으로 침범이 있었던 경우에는 방사선 동위원수 치료를 하라고 합니다. 치료의 원리는 갑상선 세포가 좋아하는 요오드라는 물질이 있는데 그 요오드에다가 방사능 물질이 붙여놓은 약이 있어요. 인간이 만든 가장 최초의 표적 치료고 치료 효과는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몸 안에 남아있는 갑상선 세포, 즉 눈으로 확인되지 않는 피 속에 떠다니는 갑상선 세포가 있는데 그런 것까지 싹 태워서 없애서 갑상선암에 재발하는 경우를 원칙적으로 차단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하기 위해서는 갑상선 전체를 다 떼는 수술이 필요하고 요오드 제한시기와 같이 갑상선 세포를 요오드를 갈구하는 상태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전처치가 필요한 게 조금 단점이 있습니다. 수술하고 나서 갑상선 호르몬을 먹어야 되는 걸 항상 물어보시는데 갑상선 전절제를 하신 경우에는 평생 약을 드셔야 됩니다. 이거는 체내에 부족한 호르몬을 보충을 해주는 거고 자동차 마찬가지로 기름을 넣어줘야 차가 움직이듯이 사람도 갑상선 호르몬을 평생 섭취를 해줘야지 갑상선 전절제 환자들은 기능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한쪽만 떼신 경우에는 경과를 보면서 약을 끊어버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피수치를 보면서 정상 농도 유지하는 게 제일 좋고요. 임의로 용량을 줄이거나 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갑상선 저하증이 심해져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결국엔 사망하게 돼요. 그리고 갑상선암에 재발을 막는 효과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아직까지는 논란은 좀 있지만 재발의 고위험군 환자에서 갑상선 용량을 약간 좀 높게 사용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라는 뇌에서 갑상선을 자극하는 호르몬 분비가 적어져서 갑상선암의 재발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적정량을 맞춰주는 게 중요하고요. 용량이 높다고 해서 나쁜 게 아니에요. 어떤 환자들은 난 왜 이렇게 용량이 높아요? 용량이 이런 문제 생기는 거 아닙니까? 물어보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고 본인의 체중과 본인의 감수성에 따라서 피검사 결과 수치를 보고 조절을 딱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용량이 높다고 나쁜 게 절대 아닙니다. 재발합니다. 실제로 진행이 매우 느리기 때문에 재발도 늦게 되는데 보통 재발이 10년 또는 20년 뒤에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요. 초음파나 혈액 검사를 통해서 10년 이상 추적 관찰을 해야 되고요. 재발 부위는 국소재발이라고 하는 것은 목 주변에 재발하는 걸 말하고요. 원격 재발은 목 이외에 다른 데로 재발하는 걸 말합니다. 뼈나 폐, 뇌 이런 데 전이 되는 경우가 실제로 있고요. 재발한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재발 부위를 수술로 뗄 수 있으면 떼거나 아니면 수술 후에 방사선 동위원수 치료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치료를 하게 되면 재발을 했다고 하더라도 생존율은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주위에서 다들 이런 얘기를 하세요. 지금도 그러는데 갑상선암이 착한 암이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로또암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거 안보험 타니까 좋은 거 아니냐, 죽지도 않는데. 이거 한번 보세요. 한번 암이 생기면 절대 안 없어지거든요. 몸에 얼굴에 점 생겼는데 자연적으로 없어진 경험 있으세요? 없어요. 우리 몸에 혹이 생기면 절대 안 없어지고 암은 절대 안 없어집니다. 그대로 놔두면은 실제로 크기가 커져요. 조금씩이라도 커지고 크기만 커지는 게 아니라 림프절이나 다른 데로 전이를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면 수술 범위가 커지게 되죠. 옆절제 할 사람이 전절제를 해야 되고 그리고 림프절 절제를 가운데만 해도 되는데 측경호까지 나중에 퍼져서 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게 되면은 수술 관련해서 합병증 빈도가 훨씬 더 올라가요. 그리고 내시경이나 로봇 같은 흉터 없는 수술 못합니다. 그리고 생존율이 비슷해도 이 사람들의 삶의 질이 많이 떨어져요. 특히라든지 그 측경부 림프절 절제 크게 하신 분들은 사망하진 않지만 계속 일생에 걸쳐 재발을 잘하기 때문에 수술 3번, 4번, 5번 제가 본 환자 중에는 거의 7번까지 재발해서 수술 받으신 분들도 있어요. 진단을 40대에 받았는데 50대 후반까지 계속 1년에 또는 2년에 한 번씩 수술을 받으세요. 근데 계속 살아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그 환자 입장에서는 뭐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 인생 자체가. 자기 직업도 유지하기 힘들고 그리고 자기 팔 움직이기도 힘들고 그런 사람 목소리가 잘 안 나고 근데도 이 생존율만 가지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초반에 빨리 수술해서 옆절제하고 내시경 로봇해서 깨끗하게 수술하신 분과 이렇게 늦게 수술하신 분의 생존율만 봤을 때는 5년 통계에서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갑상선암은 수술 안 해도 된다. 그렇지만 이 갑상선암은 한 사람의 인생에 걸렸어요. 이렇게. 그래서 남일이라고 쉽게 말하면 안 돼요. 그래서 환자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갑상선암 자기들도 걸리기 전에는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막상 걸려서 수술받고 치료하고 지내다 보면은 갑상선암 쉽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원망스럽고 밉고 언론에서 그렇게 떠들 때마다 정말 화가 많이 난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요즘에 생각을 하고 있고요. 환자들이나 또 일반 대중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이렇게 좀 임해 주셨으면 좋겠고, 특히나 의료진도 마찬가지로 갑상선암에 대해 잘 모르고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외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중요한 암 중에 하나고 초기에 치료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